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백신 맞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백신 관련돼서 출석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들 내주시면 뭐 당일은 출석 인정되고 그다음부터는 이틀까지는 이상 반응이 있는 한에 있어서 뭐 출석이 인정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미리 연락을 주시고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백신 맞으시는 분들은.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다룰 건데 특히 CNN 구조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네트워크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딱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졌다고 일단 가정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다. 이 이미지에는. 그랬을 때 이 객체가, 이 오브젝트가 뭐냐. 하나의 객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객체가 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 이미지에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링을 보통 이제 우리가 소프트맥스 방식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제 답이 주어져요. 그래서 원합 인코딩 같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게 1이면 개고, 두 번째 게 1이면 피쉬고, 뭐 맨 밑에 있는 게 1이면 뭐 캣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정답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의 정답은 10000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미지마다 정답을 다 제공을 해주고 이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보면 최대한 이것과 가까운 정답을 내도록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정확하게 1000이 안 나와도 뭐 클래시피케이션에선 큰 장애가 없는 게 가장 큰 놈, 숫자 가장 큰 놈을 정답으로 한 다음에 그쪽으로 그걸 1이라고 치고 나머지를 다 빵이라고 쳐버리면 뭐 개라고 판별하는 게 딱히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이제 푸는데 지난 인트로덕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딥뉴럴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득세했던 건 아니고 그전에는 뭐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이 좀 더 트레디셔널한 머신러닝 기법이 이미지넷이 등장한 이후에도 한 1, 2년 정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인트로덕션에 말씀드렸던 이제 닙스에 발표된 논문이 있었죠. 알렉스 넷이라는 논문을 토론토 대학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존에 좀 더 심플한 머신러닝들을 다 찍어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제는 현실적이다 라는 평을 받게 되죠. 예전에도 딥뉴럴 네트워크는 있었지만 딥뉴럴 네트워크가 괜찮은 성능을 내기까지의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그 데이터가 많아도 그걸 처리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면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 하다가 이제는 컴퓨팅 파워가 커져서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다른 머신러닝을 이기는 수준이 이르렀다. 현실에서도 아주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컴퓨터 비전 전공자들이 아니었다는 게 더 이제 쇼킹한 일이었죠. 딥러닝 하는 분들이 컴퓨터 비전에 대한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지 않아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컴퓨터로 돌렸더니 컴퓨터 비전 전문가들이 막 필터 하나하나씩 핸드크래프트 수공예로 다 만들고 이렇게 간소화하고 진짜 머리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들도 졌다. 되게 좌절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딥뉴럴 네트워크가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 오늘 살짝 확인해 봤는데 86,000회 이상 인용이 되었습니다. 논문 하나에. 네. 인생이 성공을 해도 제대로 성공을 했죠. 자, 그럼 이제 갑자기 제가 CNN을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CNN이 갑자기 뭐지? 저번 MLDL 리뷰 때는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정도를 다뤘었거든요. 리뷰 동영상에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다뤘는데 갑자기 CNN이 나왔네. 그럼 CNN이 뭘까를 이제
기존에 배웠던 fully connected layer랑 좀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기억을 환기할 겸. 자, CNN을 언급하기 전에 fully connected layer를 먼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막 서로 엣지 연결돼서 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다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할 텐데, 이거를 이제 예시로 들어보면 만약 인풋이 n 곱하기 1 벡터고 아웃풋이 m 곱하기 1 벡터예요. 1차원 벡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w라는 친구가 네트워크거든요. 이제 웨이트 역할을 해서 x라는 인풋을 y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w가 n 곱하기 m 벡터이다.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n 곱하기 m 벡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식화를 해보죠. 지금 x라는 인풋이 36개가 쭈루루루 나열되어 있어요.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점점점으로 생략하고 오른쪽에는 y라는 벡터가 16개 엘리먼트를 가지고 쭈루루루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럼 fully connected layer에서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웨이트는 어떤 모양을 가지냐면 자,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1차원이 아니고 2차원 매트릭스인데 세로줄이 36개, 가로줄이 16개를 가지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렇게 해야 36개를 가지고 다 연산을 해서 16개로 바뀔 텐데요. 근데 지금 벡터 연산 제대로 아시는 분은 이거 좀 어색하실 텐데 여기 트랜스포즈가 있죠.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차원이 맞겠죠. 얘가 나중에 가로로 바뀔 테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Y의 16개 엘리먼트 중에 이 첫 번째 아웃풋 밸류 하나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X에 있는 36개 엘리먼트들이 다 고려가 된다. 36개 엘리먼트들이 다 고려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려가 되냐면 다 제각각 자신에게 특화된 웨이트 값을 하나하나 다 곱하는 식으로 고려가 돼요. 그러니까 통으로 막 어설프게 고려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다른 값을 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니까 자유도가 무진장 높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각 엘리먼트마다 각 웨이트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쓰면 이런 식으로 되죠. 첫 번째 아웃풋 밸류를 보기 위해서 X 각 엘리먼트마다 자신에게 맞는 웨이트들 하나하나 다 지금 곱해줘서 더하면 아웃풋이 하나 나오고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이 Y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를 내기 위해서 X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가 다 Y의 첫 번째 엘리먼트랑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이 W들이에요. W11, W21, W31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선이 다 하나하나의 값인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제 선으로 연결해 준 거고 이 엣지가 결국 하나하나가 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layer는 이 말 그대로 모든 인풋 밸류랑 모든 아웃풋 밸류가 서로 다 엣지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엣지 수가 36 곱하기 16개의 서로 다른 이제 밸류들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아주 자유도가 높고 파워풀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좀 달라지는 것이냐? 이제 비슷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1D 컨볼루션을 생각해 볼게요. 1D 컨볼루션. 자, 똑같이 n 곱하기 1 벡터가 인풋으로 있고 y가 또 m 곱하기 1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36개를 16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fully connected layer랑 조금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냐면 자, 지금 뭐 기호를 곱하기가 아니라 이런 컨볼루션 기호를 따로 썼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 W가 좀 모양이 달라요. W가 모양이 다른데
갑자기 1차원위로 바뀌었네요. 아까는 36 곱하기 16짜리 거대한 매트릭스였는데 이제 지금 되게 조그만 벡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특징은 필터를 내가 하나 딱 만들 수 있습니다. 필터를 만드는데 그게 X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각 인풋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인풋에 대해서 내가 필터 하나를 전체를 다 적용하겠다라는 심산을 가지고 필터를 고정된 크기로 하나 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라는 변수가 새로 지금 등장했어요. 원래는 웨이트가 n 곱하기 m이었는데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지금은 f라는 새로운 숫자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f가 6으로 지금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터에 있는 웨이트 수가 무진장 줄어들었다. 일단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매치는 어떻게 되냐면 컨볼루셔널 연산이라 함은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신호 처리에선 약간 이 컨볼루션의 정의가 다른데요. 여기에선 어쨌든 그건 까먹고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이라 함은, 자, 일단 호핑 디스턴스라는 게 있다 치고 제가 좀 이따 이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첫 번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 필터를 6 곱하기 1짜리 필터를 X의 가장 위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럼 6개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필터가 딱 매치가 되겠죠? 그럼 매치가 돼서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이런 연산을 합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X1을 W1이랑 곱해서 더하고 X2를 W2랑 곱해서 더하고 X3를 W3랑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곱해서 더하고 곱하고 해서 다 더하면 이제 아웃풋이 하나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지금 이 W에 이 서브스크립트로 2개의 숫자가 필요했어요. 몇 번째 X 엘리먼트에 Y의 몇 번째 아웃풋에 따라서 웨이트가 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 서브스크립트가 2개 필요했는데 지금 컨볼루션은 전혀 그것과 독립적으로 필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브스크립트가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엘리먼트를 구해볼까요? 두 번째 엘리먼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 스트라이드가 들어가요. 스트라이드는 그 다음 아웃풋을 구하려고 필터를 댈 때 몇 칸을 뜰 거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스트라이드가 2기 때문에 2칸을 떴어요. 아까는 맨 위에다 댔는데 이제 하나, 둘 해서 여기다 갖다 대면 두 번째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각각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매핑을 하나씩 해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2가 자, W1, W2, W3, W6 다 똑같은데 X만 2씩 증가했습니다. X만 2씩 증가해서 같은 웨이트를 다른 인풋 엘리먼트에다 갖다 댄 결과로 두 번째 아웃풋인 Y2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세 번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다시 2칸 떼야겠죠? 하나, 둘.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서 또 똑같은 웨이트를 여기다 적용한 다음에 자, 세 번째 아웃풋에서 웨이트는 또 똑같은데 X 엘리먼트의 서브스크립트만 2씩 더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필터를 인풋에 대해서 쫙 훑어버리는 거예요. 훑으면서 Y 아웃풋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엘리먼트가 등장을 하고 이때도 X의 서브스크립트만 바뀌고 Y는 똑같습니다. W의 서브스크립트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다. Fully Connected Layer랑 많이 다르죠. Convolutional Layer는 이 필터가 하나 설계되면 이 하나로 아웃풋 전체가 나올 수 있다. 는 점이 다릅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뭐 되게 자유도도 없고 좀 성능도 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이렇게만 보면. 웨이트 수가 엄청 적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잘났는지를 좀 이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2D로 확장해 볼게요. 이미지가 보통 우리가 2D니까. 자, 이번엔 인풋이 n 곱하기 n 정사각형이라고 치고 그거의 여기다 뭔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시켰을 때 y 아웃풋이 이렇게 4 곱하기 4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도 필터가 하나 들어가겠죠. 컨볼루셔널 레이어니까. 그래서 똑같은 연산인데 이제 필터가 2차원이에요. f 곱하기 f. 그럼 이 f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이제 사람들 마다 이제 자기 나름일 거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여전히 36 곱하기 16일 거고 2차원이어도 2차원이든 1차원이든 서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약간 그 차원을 어떻게 인풋 아웃풋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필터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W라는 필터를 3 곱하기 3짜리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가야죠. 스트라이드는 1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아웃풋, 제일 왼쪽 위에 아웃풋 하나를 내기 위해서 이 필터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 동일하게 제일 왼쪽 위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리고 연산은 동일하게 그냥 순서대로 갖다 대면 돼요. 위치에 맞게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두 번째끼리 곱하고 또 세 번째끼리 곱해서 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9개의 값을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11, 21, 31 다 숫자가 잘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웃풋으로 갈 때는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한 칸 옆으로 갑니다. 한 칸 옆으로 가서 동일한 걸 하죠. 자, W는 동일해요. W의 서브스크립트는 동일합니다. 다만 X의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가 하나씩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나씩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4 곱하기 4 엘리먼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미지 처리하는데 뭐가 그리 뛰어나느냐라는 어떤 직관이 필요하겠죠? 이게 필터 역할이 정말 필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포토샵이든 뭐 카카오톡에서나 뭐 인스타에서 이미지 편집을 할 때 뭐 이런 그냥 이것저것 고르잖아요. 하나 선택하면 갑자기 선명해지고 뭐 하나 선택하면 흑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필터를 씌우면서 이제 바뀌는 그런 기작들이 되게 많은데 더 다양한 필터들이 예전부터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엣지 디텍터라는 게 있어요. 이런 필터를 엣지 디텍터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미지 픽셀의 값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0이면 밝기가 없으니까 그냥 검은색이고 여기 이제 밝아서 흰색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엣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엣지가 있잖아요. 색깔이 확 달라지니까. 이거를 디텍트하는 필터를 이제 선조들이 만드신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왜 엣지를 디텍트할 수 있을까는 직접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제일 왼쪽 위에다가 갖다 대면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빵 플러스 빵 플러스 빵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다 하면은 0 나오네요. 그죠? 자, 0 나오고 이쪽을 아래로 쫙 내려가도 다 0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0, 0, 0, 0 다 나오죠. 그런데 엣지로 갈수록 뭔가 값이 커져야 엣지 디텍터잖아요. 그런데 한 칸 스트라이드를 하고 나니까 지금 10쪽은 10 플러스 10 플러스 10이 됐는데 여기가 0이어서 마이너스 쪽이 다 죽었어요. 마이너스 쪽이 죽으니까 이제 값이 상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값이 살아남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이미지를 이 필터로 훑고 가다 보면 값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딱 아웃풋 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필터는 오른쪽과 왼쪽에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어서 색깔이 같으면 빵 되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빵 되는데 갑자기 왼쪽과 오른쪽에 급격한 색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엣지 디텍터라는 걸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딥뉴럴 네트워크로 트레이닝한 게 아니라 컴퓨터 비전에 뛰어난 선조들이
수많은 노동을 통해서 수공예로 만든 필터예요. 이런 걸 하면 엣지가 잘 나오는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터들이 수공예 형식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역사대대로. 그래서 막 선명하게 나오는 부분. 그런 게 엣지 디텍터겠죠. 엣지 쪽을 확 튀어나오게 만들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될 거잖아요. 아니면 뭐 좀 더 블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포토샵에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필터 하나를 만들면 논문을 하나를 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쨌든 필터는 어떤 피처를 뽑아내는데 되게 유용하다. 근데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걸 사람이 필터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한 과정에서 알아서 만들어지면 그게 더 괜찮다라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컨셉이. 그래서 다시 아까 전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언급을 안 한 게 하나 있거든요, 컨셉을. 바로 패딩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패딩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엑스트라 밸류. 인풋은 원래 6 곱하기 6인데 그 양 옆에다가 패드를 싸는 거죠. 패드가 뭔가 완충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P를 1이라고 하면 한 칸씩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즈가 2가 늘어나겠죠. 양옆으로 늘어나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왜 하냐면 효과가 이제 여기 써 있죠. 첫 번째는 컨볼루셔널 필터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웃풋 사이즈가 확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정보가 약간 처리가 충분히 되기 전에 막 응축돼 버리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천천히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패드를 하면 인풋이 인위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8 곱하기 8로 늘린 다음에 이 필터를 통과시키면 사실 다시 6 곱하기 6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크기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할 때 패딩이 좀 쓰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언급하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가 같으면 그냥 same 컨볼루션이라고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아, 뭐 패딩을 했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동기는 엣지 쪽의 정보를 버리기 싫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 3 곱하기 3 필터를 씌웠어요. 뭐 좋은데 여기에 있는 밸류가 한 번쯤 고려가 됐겠죠. 제일 왼쪽 위에다 했으니까. 근데 스트라이드를 한 번 하는 순간 얘는 이제 더 이상 고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4 곱하기 4의 아웃풋을 내는 데 있어서 이 가장자리는 딱 한 번밖에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앙값들은 계속 필터를 훑다 보면 한 번 고려되고 두 번 고려되고 세 번 고려되고 여러 번 고려될 여지가 있어서 정보들이 괜찮은데 이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고려가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좀 엣지에 있는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패딩을 해놓으면 이제 얘가 더 이상 최고 가장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씌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씌우고 그럼 한 번 스트라이드 해도 얘가 여전히 고려될 수 있으니까 완충작용을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엣지 정보를 버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자, 패딩을 해서 아웃풋 사이즈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제가 same conv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패딩 없이 그냥 했다. 그럼 그냥 conv. 그냥 컨브하면 응당 아웃풋 사이즈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는 패딩이 빵인 상태고요. 그래서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파라미터들을 썼을 때. 그래서 인풋 사이즈가 n 곱하기 n이고 아웃풋 사이즈가 이제 m 곱하기 n일 때 m을 n과 p, 패딩과 필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m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m이 되는 거고. 대충 보시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패딩을 하면 2가 곱해진 것도 왜 그런지 알겠죠? 양옆으로 하니까 2가 곱해졌을 거고 필터가 크면 클수록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잖아요. 인풋 사이즈 내에서. 그러니까 아웃풋 사이즈가 줄어들 거고
스트라이드는 한 번씩 뛰는 거니까 나눗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대충의 직관을 가지고 실제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게 컨볼루셔널 레이어였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자, 풀링 레이어라고 하면 똑같이 필터가 있는데요. 그 필터가 웨이트가 있는 필터가 아니에요. 아까 컨볼루셔널 레이어에는 필터에 웨이트가 있었고 그 웨이트는 트레이닝하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웨이트였습니다. 근데 풀링 레이어에서는 필터가 있는데 고정된 연산을 수행하는 필터예요. 예를 들면 맥스 이 F를 2라고 쳤을 때 2 곱하기 2 내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 좀 이거는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고정된 연산을 하는 거니까 nothing learnable. 그러니까 이건 트레이닝하는 레이어가 아닙니다. 풀링 레이어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트레이닝된 레이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알렉스넷이 몇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풀링 레이어는 다 빼요. 이건 레이어로 치지 않아요. 트레이닝 할 때 오버헤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표시할 때 레이어에 회색을 칠하면 이제 러너블한 웨이트를 가진 레이어로 치고 그냥 흰색으로 하면 이렇게 고정된 연산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링에도 스트라이드라는 게 있어서 스트라이드를 2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두 칸 띄고 두 칸 띄고 두 칸 띄고 해서 여기서 맥스 하나, 맥스 하나, 맥스 하나, 맥스 하나 뽑아서 이제 아웃풋 사이즈가 그에 맞게 설정이 되겠죠. 2 곱하기 2로. 풀링 레이어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샥샥 이미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CNN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쳤고요. 네, 기억이 환기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CNN보다 안 좋냐? 특히 컴퓨터 비전에서는 누가 컴퓨터 비전에서 Fully Connected 레이어 쓴다는 소리 요즘 못 들어봤잖아요. 거의 다 그냥 CNN이지. 왜 CNN이 좋냐? 자, 지금 똑같이 6 곱하기 6이죠. 그럼 36이니까 여기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벡터 하나로 폈고 이것도 4 곱하기 4인데 16개로 폈어요. 이 상태에서 딱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죠. 자, CNN 파라미터 몇 개죠? 지금 9개. CNN에서 지금 웨이트 개수 9개입니다. 3 곱하기 3으로. 자,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웨이트 몇 개죠? 576개입니다. 36 곱하기 16만큼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뭡니까? 파라미터 쉐어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러 개의 아웃풋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같은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하고 이 결과 파라미터 개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메모리가 적게 먹습니다. 메모리를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레이어 하나를 넣느니 차라리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막 몇 개를 넣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메모리 측면에서.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아웃풋 하나를 도출할 때 계산을 얼마나 해야 되냐? 자, 커넥션의 개수가 몇입니까? 여기서 9개죠. 9개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하면 아웃풋 하나가 나와요. 지금 CNN에서. 근데 밑에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이 아웃풋 하나 도출하기 위해 어떻습니까? 엣지가 다 연결이 되면서 36개의 이제 덧셈, 곱셈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sparsity of connections라 그래요. 지금 커넥션이 36개 중에서 9개 빼고 다 끊긴 상황입니다.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원래 이것도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근데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sparsity of connections라고 하고 이 결과로 연산량이 줄어듭니다. fully connected 레이어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이트 수가 적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효과가 있죠. regularization 있죠. 너무 자유도가 높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 비전에서는 10중 8구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항상 걱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커넥션 수, 그 파라미터 수가 적게 되면 오버피팅을 방지해 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단점 정도로 보이자면 내가 이쪽에 아웃풋을 가지기 위해서 이쪽 이미지는 고려하지 못했네.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 비전에서 우리가 이미지의 피처들이 로컬하게 고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없겠죠. 내가 이쪽에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 써야 되는 게 필수라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걸 써야겠지만 실제로는 별로 여기에 있는 친구랑 여기에 있는 친구랑 관계가 없을 확률이 높죠. 관계가 없는 애들은 열심히 고려하느니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신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이미지들이 응축되잖아요. 응축되다 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정보도 조금 레이어를 거치다 보면 고려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나중에 합쳐지겠죠. 레이어를 여러 번 거치다 보면. 처음부터 다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직관들 덕분에 컴퓨테이션도 적고 메모리도 적고 레귤라이제이션도 있고 또 로컬한 피처를 뽑는데 좀 효율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CNN이 사실 이제 이미지에서는 거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넷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알렉스넷 아키텍처가 되게 지금 자 인풋이 지금 RGB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2차원이지만 컴퓨터로 표현하면 3차원일 수밖에 없는 게 RGB로 이제 채널이 3개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는 227 곱하기 227인데 채널이 3개인 알렉스넷 그 이미지가 있고 그런 컨볼루셔널 필터도 사실은 이 채널을 다 고려해서 3차원으로 돼야 되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레이어는 11 곱하기 11. 요즘 이런 거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고대에는 이런 게 쓰였습니다. 11 곱하기 11 컨브 필터가 쓰였고요. 스트라이드가 4. 네, 되게 파격적인 숫자들이 쓰였습니다. 회색 레이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확 줄었죠. 풀링을 하면 이 채널은 안 바뀌죠. 왜냐하면 모든 채널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2차원으로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채널은 그대로인데 이제 2차원 이 위스랑 하이트가 바뀝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컨브 5 곱하기 5 필터를 썼는데 세임을 했대요. 그럼 이제 뭐 패딩을 했겠죠. 패딩을 하면서 위스랑 하이트는 유지되는데 필터 개수를 256개를 쓰면서 채널이 확 늘어나고 이걸 그리고 싶었는데 얘를 침범해서 못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을 해서 또 줄고 채널은 유지되는데 위스랑 하이트가 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same conv 이번엔 3 곱하기 3이네요. 채널을 384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same을 했고 풀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1차원 벡터로 쫙 늘여 세운 다음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2개를 통과시키고 소프트맥스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알렉스넷의 레이어가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이제 몇 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2를 까먹었네. 곱하기 2가 있으니 7개. 네. 그래서 7개 레이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레이어는 레이어인데 러너블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somehow 잘 동작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걸 보고 내가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somehow 됐는데 뭐 나는 이거보다 나은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프로스 앤 컨스를 보자면 레넷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훨씬 더 복잡하게 1000배 이상의 파라미터를 써서 이미지넷에 걸맞는 이제 더 큰 네트워크를 설계해서 괜찮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빅데이터 컴퓨팅이 되던 시대였으니까 자 데이터랑 컴퓨테이션 파워를 때려 박으면 네, 심플한 머신러닝을 이긴다. 이건 이제 되게 괜찮은 발견이었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레이어로 이제 시그모이드 말고 렐루라는 걸 썼는데요. 이때 르넷은 이제 시그모이드를 쓴 거죠. 근데 시그모이드를 쓰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거죠. 값이 크거나 작아지면 그레디언트가 거의 빵이 된다. 그래서 웨이트가 좀 커지면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렐루는 그냥 직선으로 쫙 가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연산이 심플하죠. 그냥 리니어 연산이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서 뭐 이런 정도 이제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아키텍처가 이제 되게 참신해요. 너무 참신해서 뭘 배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이제 참신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뭐 5 곱하기 5, 11 곱하기 11, 스트라이드 1, 2, 4 해서 뭐 내가 어떻게 섞었는데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내가 뭘 더 좋은 네트워크를 이제 개발할 수 있을지 배우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분들이 VGG라는 걸 설계해요. VGG는 알렉스넷의 그 아키텍처가 좀 복잡하다는 걸 바꾸기 위해서 꼭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설계해야 성능이 잘 나오나?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아키텍처를 심플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심플하고 유니폼한 아키텍처, 어떤 규칙이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고 알렉스넷하고 이제 좀 배틀을 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필터 타입 하나만 쓴다라고 정합니다. 나는 3 곱하기 3만 쓸 거야. 그리고 스트라이드 1짜리만 쓸 거야.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5 곱하기 5, 11 곱하기 11 이제 다 버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도 알렉스넷 막 3 곱하기 3도 쓰고 그랬는데 딱 통일 2 곱하기 2에 스트라이드 2로 통일하고 그리고 채널도 막 384로 갔다가 256으로 줄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갈 때마다 깔끔하게 2배씩 한다. 이 규칙이 왜 나왔는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가 잘 됐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규칙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규칙을 만들어서 해본 겁니다. 그러면 보기가 되게 간편해요. 보면은 3 곱하기 3으로만 한 거죠. 그럼 이제 아웃풋 바뀌는 게 숫자들이 동일하고 이 아웃풋 사이즈 바뀌는 것도 뭔가 규칙성 있어 보이죠. 보면 항상 이제 2배씩 줄어요. 여기로 보면 2배씩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리고 채널은 2배씩 늘어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되니까 하니까 잘 됐다 뭐 이런 거지. 뭐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레이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3 곱하기 3으로 조금씩 이제 크기를 줄여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한 페이지에 다 못 그릴 정도로 하여튼 많았습니다. 레이어가 많아서 또 통과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풀리 커넥티드 통과시켜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3개 통과시키고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니까 결과가 잘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VGG의 가치는 어쨌든 유니폼한 아키텍처, 규칙이 있는 아키텍처를 한번 써봤고 그렇게 해도 잘 된다. 알렉스넷보다 잘 됐으니까 논문을 썼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심플한 유니폼 아키텍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한 페이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길고 긴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7개 레이어에서 지금 16개 레이어로 바뀌었고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1억 3,800만 파라미터. 알렉스넷보다 2배 이상이네요. 파라미터 개수가.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그게 또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그냥 컴퓨테이션 파워가 무한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성능이 더 뛰어난 네트워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패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초반기에. 레이어를 더 늘리고 파라미터를 늘려도 트레이닝이 잘 되는 거대 네트워크를 만들면 성능이 훨씬 더 좋을 거다
라는 이제 바람으로 계속 전진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죠. 그래서 심지어 We need to go deeper 한 인셉션 이란 네트워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레이어를 이제 막 깊이 가져가고 싶은데 그럼 또 이 사람들이 VGG처럼 또 룰 하나만 갖고 하긴 뭐하고 잘 만들고 싶어요. 각 레이어마다 어떤 특징들을 놓고 최적의 레이어들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 선택의 자유도가 높잖아요. 3 곱하기 3을 써야 되냐, 5 곱하기 5를 써야 되냐, 11 곱하기 11을 써야 되냐. 참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적인 것도 아니고 참 되게 애매한데 그래서 그냥 다 쓰자. 다 쓰자. 다 쓰자. 레이어에 그냥 다 때려박자. 그게 이제 인셉션입니다. 그러면 레이어에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뭐 5 곱하기 5도 넣고 3 곱하기 3도 넣고 이걸 다 병렬로 연결해서 모든 필터를 통과시키게 한 다음에 그냥 트레이닝을 돌리면 3 곱하기 3이 좋은 레이어에서는 3 곱하기 3 웨이트가 잘 세팅이 되고 뭐 5 곱하기 5는 웨이트가 없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알아서 되겠지라는 이제 희망이죠. 사람이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알아서 트레이닝하면서 걸러내길 바라는 건데 이걸 언급하기 전에 레이어마다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컴퓨테이션이 좀 이피션트 해야 돼요. 이제 무턱대고 이것저것 다 하면 느려지고 트레이닝도 오래 걸리고 안 좋으니까 이피션트 컴퓨테이션을 언급하기 위해서 잠시 컨볼루셔널 중에 레이어 중에 아주 특별한 원 바이 원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3 곱하기 3도 아니고 5 곱하기 5도 아니고 1 곱하기 1. 이건 뭐냐면 그냥 채널 쪽만 고려하는 필터죠. 채널 쪽만 고려하는 필터. 만약 이런 인풋이 있다. 이쪽 깊이 들어가는 쪽이 채널 도메인이죠. 그러면 이제 필터 하나를 설계하는데 위스랑 하이트가 다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92. 그럼 이제 192쪽으로 쫙 이제 매칭이 되겠죠. 그럼 이런 애들은 뭐 액티베이션 밸류 쓴다고 치고 아웃풋에 값 하나 도출할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필터를 제일 왼쪽 위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모든 채널에 대해서 지금 크로스 채널인 거죠. 모든 채널에 대해서 다 연산을 하나하나씩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채널 쪽에서 보자면 마치 fully connected 레이어 같아요. fully connected 레이어. 그냥 채널의 각 값마다 다 서로 다른 웨이트를 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 쪽으로는 fully connected layer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퍼치면 지금 채널의 각 값이에요. 192개의 값인데 그게 지금 이 연두색 필터에 서로 다른 192개의 파라미터를 하나씩 다 거치면서 아웃풋 하나가 도출되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아웃풋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아웃풋 도출하려면 필터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필터가 192개가 들어가야 아웃풋의 채널이 192개 나오잖아요. 이게 두 번째 필터는 여기, 세 번째 필터는 이 뒤에, 네 번째 필터는 여기, 192번째 필터는 이제 여기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두 번째 필터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라색 필터를 만들면 이것도 1 곱하기 1 곱하기 192일 텐데 이거를 여기 맨 왼쪽 오른쪽 위에다 맨 왼쪽 위에다 갖다 대면 위스랑 하이트 쪽은 똑같지만 채널로 두 번째 채널의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fully connected layer 진짜 그야말로 fully connected layer예요. 지금 또 같은 모든 인풋이 아웃풋에 다 매치가 돼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필터를 192개를 쌓으면 뭡니까? 이 채널과 아웃풋 채널 사이에 그냥 fully connected layer가 하나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하나씩 밑으로 내리면 다 이제 필터 하나 생길 때마다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채널을 192개를 쓴 상태에서 보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는 똑같은데
서로 완전 지지고 볶고 엉켜 버렸습니다. 아웃 채널들 간에 다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아웃풋이 생겼고 그 와중에 렐루까지 들어가가지고 아웃풋 사이즈랑 인풋 사이즈가 같은데 넌 리니어리티가 더해졌어요. 근데 넌 리니어리티가 더해지는 건 보통 좋은 거잖아요. 더 복잡한 그 표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넌 리니어리티가 필요하고 사실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넌 리니어리티를 빼면 그냥 선형대수죠. 그래서 레이어를 100개를 추가해도 넌 리니어리티가 없으면 레이어 하나랑 똑같잖아요, 사실. 레이어가 많다는 것의 장점은 사실 넌 리니어리티가 하나씩 더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사이즈를 바꾸지 않고도 넌 리니어리티를 더한다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필터 개수를 꼭 192개를 안 하고 다르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필터를 64개만 쓰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아웃풋 사이즈가 바뀌겠네요. 대신 되게 중요한 게 width랑 height는 절대 컨브로는 바뀌지 않겠죠. 원 바이 원 컨브로는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는 유지됩니다. width랑 height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채널 개수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 가지고 조작하고 싶을 때 채널만 막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을 때 원 바이 원 컨브를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컴퓨테이션 관련된 것인데 이제 벡터들이 이제 메모리에 채널 도메인으로 먼저 막 이렇게 메모리에 정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스랑 하이트를 기준으로 필터를 계산하려면 메모리에서 뽑아온 다음에 다시 리올더링을 막 시켜야 되는데 채널별로 쫙 연산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늘어서 있는 그 순서대로 연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수업에서는 그냥 don't worry about it이죠. 그래서 원 바이 원 컨브는 사실 실제 연산 자체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 연산이 예를 들면 3 곱하기 3 컨브랑 원 바이 원 컨브가 덧셈과 곱셈 연산의 수가 정확하게 같아도 실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속도는 원 바이 원 컨브가 더 빠릅니다. 어쨌든 그런 원 바이 원 컨브를 거쳐서 인셉션의 코어 모듈이 탄생하는데 일단 원 바이 원 컨브 없이 모델 나이브한 버전으로 먼저 볼게요. 그래서 베리어스 필터를 섞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인풋이 있으면 자, 이번에 원 바이 원 컨브를 한번 통과시키는데 채널 64개만 만들자. 그래서 여기다가 64개 채널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번엔 3 바이 3 컨브를 붙이는데 세임하게 디멘전을 유지한 다음에 128개 채널을 생성해서 그냥 이 앞에 붙이자. 컨캣을 하자라는 거고 5 바이 5도 아쉬우니까 또 만들어서 이번엔 32개를 붙이자. 또 아쉬우니까 심지어 풀링 레이어까지 여기서 붙여가지고 앞에다가 32개를 붙이자. 근데 지금 이 아키텍처만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 맥스 풀링은 채널이 192개로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 가면 다시 말이 됩니다. 네, 김국기 학생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은 채널 도메인에서 봤을 때 그 원 바이 원 컨브 필터 하나가 채널 하나별로 다 웨이트가 따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채널 그 인풋 아웃풋 하나 도출하기 위해 인풋에 있는 모든 채널 값들이 그 필터에 서로 다른 웨이트를 다 곱해가지고 아웃풋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것입니다. 채널 관점에서만 그렇습니다. 채널 관점에서.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되게 기이한 형태의 아웃풋이 나왔어요. 이것저것 다 해갖고 붙여서 넣은 그런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야. 뭐 이런 관점이죠. 인셉션 모듈이 근데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를 다 만들어 놓으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걸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원바이원 컴브가 등장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 32개 채널 만들 때 5 곱하기 5 컴브를 썼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까지 물론 풀리 커넥트 레이어보다 훨씬 간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자, 지금 아웃풋 값 하나 도출하기 위해서 인풋하고 이 필터하고 매치돼야 되는 개수가 5 곱하기 5 곱하기 192개를 연산하면 아웃풋 값 하나 나오죠. 그죠? 아웃풋 값 하나 나오는데 이 아웃풋 도메인을 다 메꾸려면 이제 아웃풋 디멘전만큼 곱해야 되니까 28 곱하기 28 곱하기 32개. 자, 합치면 이거 레이어 하나 통과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1억 2천만 개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근데 특히 여기서 뭐가 복잡하냐면 이 채널 도메인이 채널 개수가 크면요. 여기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아주 직격탄입니다. 연산이 늘어나는데 직격탄이에요. 왜냐하면 이 필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 5 곱하기 5는 우리가 필터 설계하기 나름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인풋에 제한받게 되잖아요. 192개 채널을 다 훑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풋 채널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필터를 어떻게 설계하든 간에 이거에서 바운드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널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게 모티베이션인데 채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었냐면 아까 원 바이 원 컴브 있잖아요. 그거 하면 인풋의 위스랑 하이트는 유지하면서 채널만 싹 줄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 바이 원 컴브를 슬쩍 넣습니다. 그래서 원 바이 원 컴브를 넣었는데 채널을 16개로 확 줄여버렸어요. 아주 파격적으로 채널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5x5 컴브를 유지해서 딱 가게 되면 뭔가 연산이 줄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이 두 채널보다 훨씬 더 채널이 작은 중간 레이어, 이걸 바틀렉 레이어라고 합니다. 병목 같은 곳이죠. 병목. 병목 레이어가 이제 있으면 컴퓨테이션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바틀렉 레이어는 되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 연산량을 계산해 보면 자, 여기서 지금 5 곱하기 5가 아니라 1 곱하기 1로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연산량이 여기서 감소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웃풋 채널 수도 적으니까 연산량이 적겠죠. 그래서 2.4밀리언 정도고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이 중요할 텐데 여기가 192에서 16으로 이제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산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10밀리언 다 합치면 12.4밀리언 10배 정도의 컴퓨테이션 감소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바틀렉 레이어가. 근데 이런 걸 설계할 때 이제 의심이 드는 부분이 또 하나 있긴 해요.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응축시켜 버리면 유용한 정보들 다 날아가고 구분도 안 되고 근데 여전히 성능이 좋을 수 있나? 뭐 이런 물음표들은 있겠죠. 근데 뭐 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인셉션 모듈인데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를 원 바이 원 컴프로 줄인 모델. 이제 제대로 된 모듈이죠. 아까 여기서 원 바이 원 컴프가 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더 할 게 없죠. 원래 원 바이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3 바이 3 필터를 할 때 원 바이 원 컴프로 96개까지 채널 줄인 다음에 다시 128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틀렉이 쓰였네요. 5 곱하기 5에서도 바틀렉이 쓰였어요. 16개로 줄였다가 다시 32개로 늘렸습니다. 자, 풀링 레이어는 일단 풀링 레이어를 하고 그럼 이제 28 곱하기 28 곱하기 192잖아요. 세임으로 풀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 바이 원 컴프를 써갖고 채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풀링 레이어는 채널 조절 못하니까 원바이원 컴프로 해서 채널을 맞춰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셉션의 코어 모듈입니다. 아무거나 다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인셉션 모듈을 갖고 22개 레이어를 가진 이제 엄청나게 길쭉한 네트워크를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구글넷이죠. 그래서 인셉션 모듈 이렇게 비슷한 모양 보이시죠?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데 뭔가 병렬로 4개가 있고 중간에 뭐 바틀랩도 있고 맥스 풀링도 있고 이런 구조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냥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셉션 모듈이 여러 개가 이제 늘어지면서 나온 네트워크가 구글넷이고요. 얘가 이제 또 VGC보다 좋아졌겠죠. 그런데 이제 레이어가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염려가 있는 게 이제 최종 아웃풋 갖고 트레이닝을 하려니까 막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일어나고 막 약간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중간에 아웃풋을 뽑아버립니다. 여기서도 아웃풋을 뽑고 여기서도 아웃풋을 뽑아서 다시 소프트맥스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최종에서 나온 것만 로스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혹시 트레이닝이 잘못될까 봐 중간에서도 아웃풋을 뽑아가지고 소프트맥스로 해서 로스를 계산을 이제 3중으로 하다 보니까 레귤라이제이션 효과가 일어나서 좀 트레이닝이 잘 됐다라는 얘기가 추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셉션 모듈이 잘 동작했잖아요. 잘 동작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재해석해 보자면 이 바틀렉 레이어를 도입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미적지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냐하면 디멘전을 너무 확 줄여서 다시 늘리니까 그런데 뭐 사실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괜찮다. 그럼 여기에 암시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물론 CNN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모델이죠. 스팔스 리어 커넥션, 뭐 파라미터 쉐어링 등등 이미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네트워크도 그냥 휴먼의 휴리스틱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지 이게 뭐 수학적으로 옵티멀이고 그런 건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CNN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컴퓨테이션도 사실은 unnecessary한 게 많지 않겠느냐라는 임플리케이션이 있죠. 왜냐하면 바틀렉으로 줄여도 됐잖아요. 그럼 줄이기 전에 인풋, 아웃풋 상태는 사실 리던던트한 정보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여도 상관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 좀 라이트웨이트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희망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큐러시를 이제 희생하지 않고도 DNN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딱 보자면 알렉스넷이 옵티멀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somehow 됐어. 그러니까 액큐러시가 높았다는 거지 그게 efficient하냐는 완전 논의의 외에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efficient하지는 않다. 그럼 efficiency를 추구하는 네트워크로 좀 방향을 잡은 연구자들도 이제 이때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네트워크입니다. 레즈넷, 무진장 유명한 네트워크죠. 모티베이션은 여전히 더 깊이 가고 싶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훨씬 더 깊이 가고 싶다. 22개는 고사하고 100개 레이어 이상 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단 레이어를 막 그렇게 설계해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아쉽지만 트레이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레이어를 막 높이다 보면 처음엔 트레이닝 에러가 쭉 꺼지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배웠듯이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레이어가 높다 보면.
100개 레이어를 한 번씩 다 거치는 동안에 그레디언트가 살아있어야 돼요. 100개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태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트레이닝 에러를 감소만 시키고 이렇게 증가시키는 구간을 좀 없앨 수 있을까? 레이어를 늘려도. 이게 레즈넷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레즈넷에서는 코어 엘리먼트가 뭐냐면 이런 건데요. Residual Conn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Residual Connection. 아무것도 안 하는 커넥션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인풋이 있고 얘가 어떤 리니어 필터를 통과하겠죠. 컨브면 3 곱하기 3이든 5 곱하기 5든 뭐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통과해서 이제 뭐 이런 그 다음 아웃풋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중간 아웃풋 Z 나오고 지금 이게 사실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이제 밸류 하나라고 대충 칩시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 뭔지 모르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 렐루죠. 여기서는. 그럼 이제 A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레이어 하나를 세트로 보는 게 아니라 2개 레이어를 세트로 봐요. 그래서 하나를 더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L 플러스 2까지 동일한 연산으로 가는데 자 이때 여기서 이 렐루로 들어가는 인풋을 좀 다르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파격적으로 얘를 여기까지 그대로 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L 플러스 1을 고려하면서 L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L, 그 전 레이어에 있는 인풋을 그대로 같이 고려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렐루에 이 친구가 플러스가 된 상태로 렐루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고 숄컷이라고도 부르고 뭐 스킵 커넥션이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숄컷, 레지듀얼 커넥션, 스킵 커넥션 등등.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하면 레이어를 100개씩 쌓아도 트레이닝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즈넷이라고 하면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코어 모듈로 해서 얘네들이 계속 쌓이는 게 레즈넷입니다. 레지듀얼한 네트워크 뭐 이런 거죠. 레즈넷. 그래서 뭐 X가 뭐 이런 모듈 하나 통과하고 또 비슷한 모듈 통과하고 또 비슷한 모듈 이러면서 100개 레이어를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트레이닝이 잘 된다. 그럼 왜? Why?라고 물어봐야죠. 왜 이 커넥션이 트레이닝을 잘 되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런 되게 심플한 그냥 설명을 하는데요. 엄청 수학적인 얘기를 하기는 항상 이 동네에선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직관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아까 L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AL이라는 놈이 같이 더해졌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또 이렇게 더해져서 그전 거에서 곱해져서 더한 거랑 얘를 더한 건데 자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트레이닝이 잘 됐다. 그럼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트레이닝이 최악의 경우를 맞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웨이트나 이런 바이어스가 다 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가 무시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사실 수명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할 때. 그런데 이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때도 이 AL이라는 친구가 이제 굳건하게 살아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 W랑 B 이쪽은 이제 정보를 손실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얘가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합니다.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일이 트레이닝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fortunate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뭐 트레이닝이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괜찮고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트레이닝이 멈추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킵 커넥션이 정보를 신락같이 이제 전달해 줌으로써 트레이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less risk but more opportunity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어를 심지어 100개 이상 쌓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뭐 되게 괜찮아요. 근데 컴퓨테이션은 어쩔래?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100개가 트레이닝이 된다고 치자. 그럼 뭐 22개만 해도 컴퓨테이션이 많았는데 100개 이상 레이어의 컴퓨테이션은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인셉션에서 바틀렉의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틀렉을 또 씁시다. 라고 이제 답을 내립니다. 그래서 레즈넷에도 바틀렉이 당연히 있어요. 인셉션 다음에 나온 논문이니까. 지금 34개 레이어 정도 할 때는 바틀렉을 안 썼거든요. 레즈넷 34레이어 버전인데 보시면은 그냥 3 곱하기 3 컴프 썼고 3 곱하기 3 컴프 썼어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이피션트한 느낌이 없는데 레즈넷이 레이어를 50개 이상 쌓은 버전으로 가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킵 커넥션 중간에 이런 친구가 등장. 원 바이 원 컴프로 채널을 일단 확 줄이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컴프로 해서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의 통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원 바이 원 컴프로 늘려서 이쪽에서 스킵 커넥션으로 통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하나가 지금 바틀렉이 하나 여기서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늘리게 됩니다. 레즈넷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즈넷 시대로 진입하면서부터 거의 사람보다 이미지넷에서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가 바틀렉이고 여기까지. 오늘은 2D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CNN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굵직한 것들만 딱 뽑아서 이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주로 이제 액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레이어가 늘어나는 패턴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이 보기에 말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보였고, 그래서 알렉스넷이 되긴 했지만 그 아키텍처가 지금 전혀 추세에는 쓰이지 않고 있죠. 사람이 보기에 복잡하니까. 그리고 컴퓨테이션 오버헤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를 늘리다 보면 너무 무지막지하게 컴퓨테이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등장한 게 바틀렉 아키텍처, 원 바이 원 컴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 2D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텐서플로우 2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세트의 이론으로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이제 라이트웨이트한 네트워크, 라이트웨이트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지금은 막 레이어를 막 늘리고 정확도를 높이고 막 그런 쪽에 혈안이 돼 있었다면 다음 이론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량으로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6년 이후부터 한 2019년 정도까지의 논문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얘기를 해볼 거고